전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단 하나의 해역. 이란이 그 길목을 틀어지는 순간 세계 경제는 72시간 안에 멈춥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중동의 왕국이 전 세계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단 하나의 나라만 부릅니다. 수십 개 강대국 기업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UAE가 선택한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전문가도 유럽 컨소시엄도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사막 250km를 뚫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하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말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무엇이 있길래 세계가 막힌 길 앞에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까?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브래드 칼버트입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인프라전략연구소의 수석 분석관이자 전직 미 육군 공병대 대령입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물길들을 다뤄왔습니다. 수에즈 운하 확장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이집트 현장을 누볐고, 파나마 운하 현대화 사업 기술 검토단 수석으로 중앙아메리카의 열기 속에서 수백 페이지의 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중동 3개 국가의 대형 항만 건설 타당성 평가를 총괄한 것도 저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 분야에서 제 이름 썩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부심이 저를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전부라고 믿었고 현장보다 숫자를 더 신뢰했으며 세계의 위대한 토목 역사는 언제나 서구의 두뇌와 기술이 만들어왔다는 확신이 제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에즈도 파나마도 결국 서방 세계가 설계하고 완성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현장에서 직접 찍어온 흑백 사진 한 장과 파나마 운하 현대화 사업 완공 기념패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 저는 그 두 가지를 한 번씩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일종의 의식 같은 거였습니다. 내가 해온 일들, 내가 쌓아온 25년의 무게를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에즈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흰 셔츠를 걷어붙이고 이집트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 서 있는 30대 초반의 저.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의 11월은 차갑고 건조합니다. 코트 깃을 세우고 연구소 건물로 들어서며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비서 로라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약간 긴장한 눈빛이었습니다. 칼버트 씨, 책상 위에 긴급 봉투가 왔어요. 중동 태스크포스에서요. 저는 코트를 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 태스크포스에서 오는 자료라면 대부분 에너지 루트 관련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저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숫자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하루 1700만 배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차단되는 원유의 양이었습니다. 그 아래 문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봉쇄 지속 시 72시간 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단계 진입 예상.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란의 최근 군사 기동 훈련 기록, 호르무즈 인근 해상 긴장 보고서, 그리고 UAE 정부의 긴급 대응 방안 검토 문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사진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이란 함정들이 호르무즈 입구에 포진한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저는 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아내가 들었다면 나무랐을 그런 비웃음이었습니다. 페이지 한가운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력 시공 후보국 대한민국. 한국이요. 삼성 반도체는 압니다. 현대 자동차도 압니다. 방탄소년단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토목 공사 중 하나가 될 이 프로젝트를 한국이 맡는다고요. 저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빛 하늘 아래 워싱턴 DC의 빌딩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의회 건물의 흰 돔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공병대 시절 동기 더그 헨슨이었습니다. 브래드, 봉투 받았어? 방금 뜯었어. 마지막 페이지 봤지? 한국이래. 웃기지 않아?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 형식적인 검토겠지. 내가 가서 데이터 정리하고 오면 돼. 더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한국이 이 규모를 한다는 건 솔직히 무리야. 우리가 수에즈 할 때 기억해? 그거 반도 안 되는 규모였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금방 다녀올게.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출장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출장은 그냥 형식적인 검토야. 금방 다녀올게. 아내 수자는 말없이 제 캐리어 한켠에 무언가를 조용히 넣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여행 안내 책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피식 웃었죠. 수잔이 늘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그 나라 안내 책자를 넣어줬습니다. 저는 대부분 한 번도 펼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부다비행 탑승구 앞에 서서 저는 중동 에너지 루트 분석 자료를 꼼꼼히 훑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습관은 어디서도 버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료를 보면 볼수록 한국에 대한 페이지에서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며 자료를 덮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물길을 다뤄온 제가 설마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흔들릴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11월인데도 아랍에미리트의 새벽 공기는 워싱턴 DC의 한여름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도시 전체가 사막 위에 세워진 거대한 유리 궁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는 언제 봐도 압도적입니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사막 위에 마천루들이 솟아있고 그 사이를 전 세계 국적기들이 쉼없이 오가는 곳이죠. 저는 이 도시에 여러 번 왔습니다. 항만 건설 타당성 평가 때도 왔고 에너지 정책 포럼 발표자로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항 영접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로비를 둘러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프랑스 악센트가 섞인 영어로 통화하는 양복 차림의 남성들, 중국어로 빠르게 대화하는 기술진 무리, 일본 회사 로고가 찍힌 서류 가방을 든 엔지니어들, 모두 이 프로젝트를 향해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가 호르무즈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UAE 에너지부에서 나온 현지 담당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칼리드 알만수리, 40대 중반의 그는 단정한 흰 전통 의상 차림이었고 악수를 하는 손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눈이 깊고 침착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것을 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칼리드는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부다비 시내를 가로지르며 그가 말했습니다. 칼버트 씨, 이번 프로젝트 브리핑 자료는 받아보셨죠?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지도 이미 읽으셨겠군요.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넓은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이 되진 않았습니다. 칼리드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험해보면 압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외교적 수사 정도로 받아들이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에너지부 청사는 아부다비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미팅룸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실무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지도가 가득했고 그 위에는 붉은 선과 파란 선이 교차하며 복잡한 루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직업적 본능이 발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의 습관이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UAE 에너지부 수석 담당관이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현황, 이란의 군사적 압박 수위, 봉쇄 시뮬레이션 결과 수치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데이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단 48시간만 막혀도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비축량의 적신호가 켜지고 일주일이 지속되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위기 단계에 진입한다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이미 2차례 모해 봉쇄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호르무즈 대운하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만 영토를 통과해 아라비아해와 페르시아만을 직접 연결하는 총 연장 250km의 운하, 사막과 안반 지형을 가로질러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며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 투입 장비, 지질 조건, 기후 변수 하나하나 따져볼수록 이것은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류 토목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UAE 측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국가의 기업들과 예비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담당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미국 기업은 아닌가요? 왜 프랑스는요? 독일은요? 담당관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칼리드를 바라봤습니다. 칼리드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칼버트 씨,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직접 현장에서 찾으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라비아만 너머로 불빛을 밝힌 유조선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선박들이 지나는 길이 막히면 세계가 멈춘다. 그 사실은 알겠는데 한국이 그 해결책이라는 것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한국 기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본격적인 기술 자료 검토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데이터로 답을 찾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25년간 해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중동 출장을 수십 번 다녀봤지만 아부다비의 새벽은 언제나 이상하리만치 고요합니다. 도시 전체가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평선 끝에서 사막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새벽은 아름답습니다. 그 황량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시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한국 건설사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후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펼치는 순간 그게 쉽지 않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분량부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기록만 해도 수백 페이지였습니다. 1975년 바레인 항만 공사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단지, 리비아 대수로 공사, 쿠웨이트 복구 사업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촘촘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고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보다도 낮았습니다. 그 나라 청년들이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사우디 사막으로 날아갔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장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전무한 상태로요. 모래바람 속에서 천막을 치고 낯선 음식을 먹으며 가족과 헤어진 채 그 뜨거운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 자료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것을 단순 노동력의 결과라고 규정하려 했습니다. 값싼 인력을 대량 투입한 결과라고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설명이 맞지 않는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공기 단축 기록이었습니다. 서방 건설사들이 18개월로 예정한 공사를 11개월에 완료한 기록. 품질 하자율이 유럽 기업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독립 검증 보고서. 저는 그 숫자들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단순히 인력 수가 많다고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불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 제임스 하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번 출장에 저를 보조하기 위해 함께 온 인물입니다. 30대 초반에 그는 항상 조용하고 꼼꼼했습니다. 저보다 한국에 대해 훨씬 열린 시각을 가진 세대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현대건설 중동 현장 기록 영상 보셨어요? 아카이브에 있던데요. 자료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짧게 잘랐습니다. 제임스가 잠깐 망설이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 더미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균열 하나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저는 자료를 놓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 바에서 커피를 2잔 더 시켜 마시며 숫자들과 씨름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중국 기술진들이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악센트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놓고 총집결에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저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짙은 피로가 몸을 짓눌렀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아라비아만 야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까만 바다 위로 유조선들의 불빛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저 배들이 지나는 길이 막히면 저는 그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다음 문장도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방문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러나 상황은 제가 설마라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칼리드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UAE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면담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갖춰 입고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추자 복도 끝에 넓은 장관실 문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활함 앞에 서자 저도 모르게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장관은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호한 눈빛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악수를 마치고 그가 테이블 위에 커다란 지도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내려다보며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오만 반도를 가로지르는 붉은 선 하나. 총 연장 250km. 그 선을 따라 촘촘하게 표시된 지형 정보와 수심 표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전 설계가 이루어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지도 위의 선을 손으로 따라가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구간은 안반층이다. 이 구간은 모래 지형이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고도 차이가 있다. 머릿속에서 수치들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칼버트 씨, 이것은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UAE는 석유를 수출할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리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검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요. 여러 나라와 논의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모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입니까? 장관이 잠시 창밖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기술도 장비도 시스템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장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칼리드가 조용히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 통제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몇 줄의 성명이었지만 그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장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에 서서 본부의 긴급 지시를 들으며 저는 창밖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막 너머 어딘가에 호르무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협의 운명이 지금 이 순간 결정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분석 보고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였습니다. 본부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성명이 알려지자 국제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호르무즈를 다루기 시작했고 각국 외교 채널이 바빠졌습니다. 아부다비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과 분석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밤새 한국 건설사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한국을 부정할 근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허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직업적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프로젝트 완성도 기록, 삼성물산의 초고난도 지형 공사 이력, 대우건설의 극한 기후 현장 수행 실적은 어디를 봐도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수치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릇처럼 빨간 펜을 들고 의심스러운 수치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동그라미는 거의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혹시 내가 처음부터 틀린 전제로 시작한 건 아닐까? 그 순간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던 프랑스 컨소시엄 대표 르노 디부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잘 차려입은 60대 초반의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다가와 귓속말로 제안했습니다. 칼버트, 우리 서방 전문가들끼리 손을 잡자고. 한국이 이걸 하겠다는 건 솔직히 웃기는 일이잖아.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프로젝트를 다시 열 수 있어. 저는 그때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데이터만 따릅니다. 르노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데이터는 원하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 칼버트.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호텔 바에 앉아 위스키를 홀짝이며 생각했습니다. 르노의 말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나는 데이터를 공정하게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읽고 있는 걸까? 저는 그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25년 동안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바텐더가 조용히 잔을 채워줬습니다. 저는 그 호박빛 액체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새벽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현장 방문 일정 알아봐줘. 제임스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요, 팀장님. 저는 짐짓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 검증을 위해서야.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 제임스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묘하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방어적으로 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으니까요. 현장 방문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캐리어를 뒤졌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안에 수잔이 넣어준 한국 여행 안내 책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것을 펼쳤습니다. 서울의 야경, 경복궁, 한강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깔이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이에 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업발전사. 1953년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그리고 70년 후 세계 10위 경제 대국. 저는 그 수치를 보며 한참 생각했습니다. 67달러에서 세계 10위까지. 이것 자체가 이미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뿐 한 번도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는 알고 있었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책자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현장을 못 봤으니 판단을 유보하자. 그게 전문가의 자세다.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현장 방문 날이 되었습니다. UAE 내에서 한국 건설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공사 현장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으로 1시간 남짓 달려가는 동안 도시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고 사막이 사방을 채웠습니다. 지평선까지 아무것도 없는 황토빛 땅. 그 한가운데에 현장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섭씨 46도. 온몸의 수분이 즉각적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이마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한국 팀원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입구에서 저와 제임스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 박건우 수석이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복 차림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손이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이 깊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칼버트 씨, 반갑습니다. 직접 오셨군요. 그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현장 안으로 들어서며 박건우 수석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공정률, 품질 기준,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틈틈이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건우 수석이 지나갈 때마다 현장 인부들이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며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팀원이 몇 명입니까? 이 현장에는 340명입니다. 다 압니까? 이름을요? 박건우 수석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죠. 현장 책임자가 팀원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현장을 이끕니까?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340명의 이름을 모두 아는 현장 소장. 저는 25년 경력 동안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수백 명이 투입되는 대형 현장을 수도 없이 봤지만 소장이 현장 인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는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저 보이세요? 저기 저 사람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야간 조명 아래 도면을 펼쳐놓고 모여있는 한국 팀원 6명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0시였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저건 무슨 미팅입니까? 박건우 수석이 말했습니다. 자발적인 야간 기술 검토 회의입니다. 내일 공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짚어보는 거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밤, 조명 아래 모여 도면을 짚어가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저들에게 잔업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저들을 저 자리에 앉혀두는 것은 무엇인가? 무언가가 제 가슴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애써 감추며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젊은 한국 팀원 하나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건네주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물병을 손에 들고 잠시 멍했습니다. 이 더위에 지쳐있는 자신도 있고 낯선 외국인을 챙기는 그 작은 행동.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뒤돌아서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임스가 제 옆에서 눈물을 닦는 것을 보고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저 역시 목 뒤가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처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은 다르다. 현장 방문 이후 저는 더 이상 서류 검토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박건우 수석과의 공식 기술 미팅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껏 제가 가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극한 기온에서의 콘크리트 양생 문제, 사막 안반층 굴착 방식, 해수 침투 방지 기술, 장기 운용 시 유지 보수 시스템까지 항목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로 반드시 막히는 부분을 찾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박건우 수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답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까지 먼저 짚어주었습니다. 50년간 한국이 중동에서 쌓아온 현장 데이터가 그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답을 외워온 사람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막에서 직접 몸으로 겪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날 무렵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수준의 기술력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박건우 수석이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기를 모릅니다. 단 5글자였습니다. 우리는 포기를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막에서, 정글에서, 극지에서 쌓아온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미팅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박 수석 정말 대단하죠. 저는 창밖을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대단해. 제임스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칼리드가 예고 없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는데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한 페이지를 펼쳐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천막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 모두 땀에 젖어 있었고 피부는 햇볕에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낡았고 신발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사진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현장.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칼버트 씨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값싼 노동력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심을 위해. 저는 사진 속 젊은이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지라고도 할 수 있고, 결기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살아남겠다는 간절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70대, 80대가 되셨겠죠.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고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칼리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부르는 한국은 이분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박건우 같은 사람들은 그 유산을 이어받아 더 높이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기술입니다. 도면 위에 있는 기술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기술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그 눈빛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들이 지금의 박건우 수석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사막에서 도면을 펼치고 있던 젊은이들의 모습과도 겹쳐졌습니다. 하나의 선이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하나의 긴 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완전히 새로운 평가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존의 서구 기준 평가표를 옆으로 밀어두고 처음 한 줄에 이렇게 손으로 썼습니다. 편견 없이 시작한다. 그 한 줄을 쓰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먼저다. 제임스와 함께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건우 수석에게 추가 기술 자료 요청을 발송했고 UAE 내 다른 한국 건설 현장 3곳을 더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건설사들의 중동 수주 이력 전체를 연대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노의 방해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직접 전화해 말했습니다. 칼버트, 현장 감성에 빠지지 마. 우리 서방 기업들이 힘을 합치면 이 프로젝트는 다시 열릴 수 있어. 자네 연구소에도 좋을 일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르노, 나는 진실만 씁니다. 그게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요. 전화를 끊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처음으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추가 현장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두바이 인근 해상 구조물 공사였고 세 번째는 사막 한복판의 도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아부다비 신도시 구역의 지하 인프라 공사였습니다. 네 곳 모두 한국 팀이 운영하고 있었고 네 곳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더위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공기 단축 기록은 현장마다 서방 기준을 20%에서 35%까지 상회하고 있었으며 품질 하자율과 안전사고 기록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방문지에서 박건우 수석이 저를 현장 한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안반을 뚫고 있는 거대한 굴착기 옆에 서서 그가 말했습니다. 칼버트 씨, 제 아버지도 40년 전에 이 사막에 왔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요? 1978년입니다. 제 나이 6살 때 아버지는 사우디로 떠나셨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그 돈으로 저를 대학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사막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칼리드가 보여준 1978년 사진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사진 속 젊은이들 중 하나가 박건우 수석의 아버지였을까? 저는 그 생각에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건우 수석이 굴착기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이 기술이 됩니다.
수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기술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사막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기술. 25년 동안 오직 수치만 믿어온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처음 발견한 것 같기도 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리되려던 그 순간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부 구역에 대한 통항 통제 조치를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봉쇄는 아니었지만 군함을 동원한 실질적인 압박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지나려는 유조선들이 속도를 늦추거나 루트를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5%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서울의 증권 시세판이 일제히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UAE 대운하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동시에 이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단독 지명에 대한 국제적 논란도 폭발했습니다. 르노 디부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는 세계 언론 앞에서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한 국가에만 맡기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인류의 에너지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의 발언이 나가자 UAE 내부에서도 일부 흔들리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회 일부 의원들이 청원 재검토 요구를 지지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파격적인 가격 제한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부 전문가의 공식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이름이 제 귀에 들어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청문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입니다. 팀장님이 핵심 증인으로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평가 보고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 프로젝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못하면 제 25년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사 마크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드, 신중하게 생각해. 연구소 입장도 있어. 너무 앞서 나가지 마. 저는 창밖 사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크,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말할 거야. 그날 밤 칼리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고마웠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지지였습니다. 그리고 박건우 수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칼버트 씨, 내일 청문회 소식 들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칼버트 씨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제나 하나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창밖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사막의 밤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별이 많은 하늘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할 용기가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증언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방문한 현장 기록, 수집한 기술 수치, 박건우 수석과의 미팅 내용, 칼리드가 보여준 1978년 사진까지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도록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마지막 장을 닫으며 혼자 말했습니다. 내일 나는 25년을 걸겠다.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잠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카락이 제법 휘어진 얼굴, 눈가에 주름. 25년이라는 시간이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틀리면 안 돼. 이번엔 진짜 틀리면 안 돼. 청문회장은 아부다비 에너지부 본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입장하는 순간 방청석까지 가득 찬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자들, 각국 외교관들, 에너지업계 인사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고 걸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UAE 에너지부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르노 디부아가 이미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싸늘하게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르노의 발언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기술력 한계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역대 초대형 운하 공사를 수행한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한국에는 이런 규모의 단독 수행 경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가 주도했고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발언이었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아까 건네준 현장 사진 묶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이 다처럼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브래드 칼버트입니다. 25년간 수에즈, 파나마를 포함한 전 세계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검토해온 분석관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을 오기 전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르노 씨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르노가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자료만이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섭씨 46도의 사막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밤 11시에 자발적으로 모여 내일의 공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팀원 340명의 이름을 모두 아는 현장 소장을 봤습니다. 모르는 외국인에게 말없이 생수 한 병을 건네는 청년을 봤습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의 아버지 세대가 1970년대에 이 사막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섭씨 50도 사막에서 흘린 땀이 지금 이 사람들의 손끝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임스가 건네준 현장 사진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수집한 현장 기록입니다. 공기 단축율, 품질 하자율, 안전사고율, 모든 수치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집념입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며 청문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을 걸고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만이 이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잠시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편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칼리드가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르노 디부아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UAE 에너지부 장관이 고개를 천천히 깊이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일을 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25년의 경력보다 수십 개의 보고서보다 이 한 번의 증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UAE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대운하 프로젝트 시공사로 대한민국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합니다. 화면에 영문으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컨소시엄.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돌려 창밖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그 넓고 메마른 땅이 이상하게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건우 수석이었습니다. 칼버트 씨, 박 수석.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 번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박 수석께서 하실 일을 하신 거고요. 박건우 수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낸다는 것을요.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그 자신감이 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사막에서 쌓아온 경험이 만들어낸 확신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내 수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무슨 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아내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맞게 됐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가볍고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에서 아내가 넣어준 한국 여행 안내 책자를 꺼냈습니다. 서울의 야경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에 가야겠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임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며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진짜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제임스. 저 사람들 덕분이야. 우리는 그냥 진실을 봤을 뿐이야. 르노 디부아는 이미 아부다비를 떠났습니다. 로비에서 조용히 짐을 끌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멀리서 잠깐 봤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얼마 전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알자지라, BBC가 일제히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에너지 안보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운하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동 에너지 지형 전체가 재편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 프로젝트를 21세기 가장 전략적인 인프라 투자 중 하나로 공식 평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에너지 장관들이 연달아 한국과 협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국제 신용 등급이 일제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건설 관련 주가들이 연일 상승했습니다. 저에게도 변화가 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장관들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요.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제임스가 한국 뉴스 앱으로 현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온 국민이 환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뭉클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칼리드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데 이번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습니다. 더 당당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 나라의 성취가 그 나라 사람 한 명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르노 디부아에게서 짧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단 2문장이었습니다. 칼버트, 당신이 옳았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길을 지나왔으니까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요. 박건우 수석은 중동 전역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장을 지키겠다며 대부분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역시 그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국제 인프라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연단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연설문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0년 전 전쟁이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 50년 전 사막에서 맨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그리고 오늘 세계가 막힌 길 앞에서 유일하게 새 길을 낼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저 박수의 절반은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라고요. 프로젝트 최종 확정 후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내 수잔과 함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아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내 책자가 드디어 쓸모가 생겼어요. 저는 웃으며 공항 청사를 둘러봤습니다. 크고 현대적인 공간, 깔끔하고 효율적인 동선, 안내 표지판들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공항 곳곳이 놀라울 만큼 청결했습니다.
저는 그 첫 인상만으로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디테일을 합니다. 크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정갈하게 이어지는 도시와 들판의 모습, 그리고 한강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 저는 그 표현을 수십 번 자료에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들, 강변의 고층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이 모든 것이 불과 7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건우 수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한 건물에서 우리는 재회했습니다. 사막이 아닌 서울에서 만나니 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악수를 하는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현장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 어떻습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사막에서 보던 것과 같은 그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반가웠습니다. 박건우 수석은 저를 건설기술교육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빽빽하게 앉아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와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갖춰진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다음 세대군요. 박건우 수석이 말했습니다. 칼버트 씨,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모두 부모님이 사막에서 흘린 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무게를 알고 있기에 더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 말에 한참 침묵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 나라의 힘, 어떤 기술 수치로도 측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강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건설 박물관에도 들렀습니다. 1970년대 중동 파견 노동자들의 사진이 전시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 앞에서 한참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고 까무잡잡한 얼굴들,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진 속에서는 태극기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칼리드가 보여준 그 흑백 사진 속의 눈빛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을 만들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참았습니다. 수잔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박건우 수석에게서 나중에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1978년 사우디 현장에 파견된 분들 중 하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칼리드의 앨범 속 그 사진, 그 시대의 젊은이 중 하나가 박건우 수석의 아버지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막이 아들의 사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사막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저는 아내와 함께 경복궁을 걸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고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돌 하나하나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 정말 아름답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밤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제임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임스, 자네도 꼭 한국에 와봐. 데이터만으론 알 수 없는 것이 여기 있어. 잠시 후 제임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팀장님, 이미 항공권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집 서재에 가장 먼저 한 가지를 했습니다. 책상 위에 수에즈 사진과 파나마 기념패 옆에 한국 건설 현장에서 주워온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막에 흙이 묻어있는 그 돌멩이는 이제 제 25년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내의 한국 여행 안내 책자를 나란히 세워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서재에서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겨울 하늘이 보입니다. 책상 위에는 수에즈 사진, 파나마 기념패, 사막의 돌멩이, 그리고 한국 여행 안내 책자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처음 캐리어에 실어갈 때는 한번 펼쳐보지 않을 것 같던 그 얇은 책자가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숫자가 틀리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유능한 분석가로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숫자로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1978년 사막에서 땀을 흘리던 아버지의 손, 그 손을 잡고 자란 아들이 다시 사막으로 돌아와 새로운 역사를 쓰는 모습, 섭씨 48도의 열기 속에서 팀원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뛰는 현장 소장의 목소리, 밤 11시에 자발적으로 모여 내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눈빛, 모르는 외국인에게 말없이 건네는 시원한 물 한 병. 이것들은 어떤 평가표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기술력이었습니다. 호르무즈 대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팀에 의해 하루하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막이 새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막혔다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오늘도 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25년을 돌아가서야 겨우 알았습니다. 이 작고 단단한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 경제를 만들어낸 나라. 맨손으로 사막을 개척한 나라.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묵묵히 해내는 나라. 그리고 지금 세계 에너지 안보의 운명을 두 손에 쥐고 새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 대한민국의 어르신 세대가 사막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한국이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깊이 압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 어느 현장에서든 한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 제가 늦게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막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땀을 흘리고 있는